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기출문제 해설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는 기업 진단 지도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도사 안땅을 만나신 분들은 좀 재미있게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풀 때 또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번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테일러 누구였었죠? 경영학의 아버지, 경버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경영학의 시초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징이 몇 개 있었어요. 그죠?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목적 달성하는 사람에게 또는 동작이 간편해가지고 더 많은 수량을 만드는 사람에게 높은 임금을 줬다. 그리고 평균보다 못 만들거나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임금을 줬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성과급제죠. 차별적 성과급제를 실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동작을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저 사람처럼 해 라고 강요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표준이 일 잘하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었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죠. 경영자들도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직장 나부랭이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맨날 직원들 보면서 어떻게 괴롭힐까 이제 궁리를 하던 중에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네. 왜 그럴까?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자체가 높이 평가를 받아서 과학적 관리법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고임금 고노무비 아니죠? 고임금 고노무비는 아니고요. 개방체계 이런 말 없었습니다.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차별 성과급 제도, 시간 연구, 과업의 표준, 계속 디귿, 리을, 비읍 5번이 정답이었다 라고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52번 보겠습니다. 조직에서 생산적 행동과 반생산적 행동 50이랑 CWB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그러는 문제입니다. 자, 52는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해서 뭐 이타주의 있었고요. 성실성, 책임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럼 CWB에는 뭐 있었어요? 봉효과, 남들만큼 하기, 용수철 효과, 뒷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뒷담화죠. 네. 뒷담 깐다 그러잖아요. 우리 호박씨 까고. 그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은 생산적 행동에 속한다. 그쵸? 이쪽으로 가면은 생산. 이쪽으로 가면 뭐였어요? 태업. 우리말로 하면은 태업이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남학신으로 집신을 밟는다고 해가지고 사보타주. 근데 사보타주는 태업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1, 2차 세계대전 때는 스파이로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했고. 자, 52. 조직 시민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며 역할의 행동이라고도 한다. 그죠? 우리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만 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 역할보다 더 뛰어넘는 걸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히어로들은 또 뭐라고 인터뷰를 해요? 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또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역할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타주의. 너 왜 이타주의가 없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조직 시민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자 역할의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자, 일탈 행동은 CWB에 속하지만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 아니다. 이 CWB는요, 조직의 해로운 암 같은 존재죠. 일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남들 저만큼만 해도 월급 나오고 뭐 소고기 먹고 다 하네. 나도 저만큼만 일해볼까? 그래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 나태해지고 태업을 하게 되면 회사 가서 막 똥만 싸고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의 발전보다는 그죠 똥통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굉장히 해로운 행동이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자, 조직 시민 행동은 OCBI 인디비주얼과 OCBO 오르가니제이셔널로 분류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CWB는 개인적 범주와 조직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기업 진단 지도가 가장 쉽지 않나요? 재밌고. 왜냐면 법령은 법 지문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면 이게 맞는 말인지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고통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산업안전 일반도 계산 문제 공식 안 외우면 답답한 마음이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기업 진단 지도는 보면은 답을 재밌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나왔습니다. 직무평가 나오면은 뭐 적으라겠죠? 서열법, 분류법, 요소비교법, 점수법 해서 얘는 정량, 정성, 얘는 직무 전체를 한다 그래서 비계량, 얘는 분리, 직무를 분리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계량이라고 했죠?
이 표 무조건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써놓고, 자, 직무평가의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개 내지 3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린 지문이 하나에서 2개인데 그걸 너네가 찾아봐라, 그런 얘기의 문제거든요. 유형이. 그렇게 찾아보면 직무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임. 맞죠? 직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직무평가의 대상은 직무 자체고, 직무 분석의 대상은 뭐였어요? 직무를 하는 사람. 맞죠? 그러면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맞는 말이겠다. 그죠? 직무 수행자를 평가하는 것은 틀린 말이겠다. 종업원의 기업 목표 달성 공헌도를 평가하는 것도 틀린 말이겠다. 직무의 중요성, 직무 자체의 난이도, 직무 자체의 위험도에 반영하는 거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 기역, 니은, 미음 3번이었다. 직무 분석은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직무 분석은 누가 하는 건데, who. 직무 평가는 what. 직무 자체. 그쵸? 직무 분석은 who. 그래서 뭐 있었어요? 면접법, 인터뷰, 관찰법, 뭐 직접 자기가 이제 포크레인 굴착기 기능사를 따가지고 굴착기 업무를 해본다든가, 그건 뭐예요? 직접 수행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법, 그리고 직위기술 직무인지법, 이런 게 있었죠. 외우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무 분석의 종류. 그래서 장단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분석 여기다가 뭐 관찰법, 면접법, 중요사건 기록법, 직위기술 질문지법. 직위기술 질문지법은 뭐예요? 설문지. 그죠? 그 직접 해보는 직접 수행법. 이런 거 있었다. 보시면 되고. 자, 노동쟁이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쟁이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노동쟁이 조정은 조정, 준재, 긴급 조정 등이 있다. 맞죠? 노동쟁이 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 조정 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것 같고요. 자, 확정된 중재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맞는 얘기죠. 노동쟁이 조정 중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이미 조정 제도도 허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정답은 3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5번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형을 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드, 오드, 페로우, 톰슨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 유형을 분류한 학자들이고요.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우드, 오드는 소량 단위 생산 기술 나오면 뭐 있어요? 대량 생산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페로우는 일상적 기술, 비일상적 기술, 장인 기술이 들어갔다. 그리고 톰슨은 중개형, 집약형, 연속형, 중개형이 들어갔다. 정답은 1번이네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내용은 우리 그 모의고사 110제 앞에 보면은 내용 정리해드렸어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일 문제 다 푸셨나요? 근데 문제 다 푸셨으면 1번, 문제 다 안 풀었다 하면 2번. 왜냐면 제가 문제 푸신 분들은 몇 점 맞았다 이거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메일이 아직 없어서 당장에 뭐 안 풀어봤는데 채점하는 거 진짜 의미 없거든요, 제 생각엔. 직접 풀어보시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3차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2차 준비할 때 특히 중요한 거, 그 제 2차 예상 문제집 구매하신 분은 제가 앞에 코멘트를 달아드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은 휘발성이 좀 강해요. 휘발성 다 없어집니다. 문제가 만약에 달비계 안전수칙 뭐 5가지 쓰시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적어도 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달비계를 상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약간 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고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위험 요소들을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안전수칙이겠구나 하고 적어보셔야 된다고. 미리 답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답과 실제 정답과 일치하는지 이 작업을 해야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여러분들이 암기 빨리 하는 방법, 암기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오래 보고 반복하고 꾸준히 보고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지, 뭐 2주 정도 반짝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러 간다? 적어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3차까지 준비를 또 하셔야 되니까 2차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먼저 풀어보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풀어보셨다. 한 300권 정도가 나갔는데 110제가 그래도 한 150분 정도는 풀어서 풀어보셨어요. 제가 그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수요 예측 방법. 수요 예측 뭐였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대, 맥주가 잘 팔린대, 겨울에는 뭐 사케나 소주가 잘 팔린대. 이런 계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뭐 추세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추세, 트렌드. 됐죠? 그런 방법이 이제 수요 예측 방법이었다. 그 중에서 정성적은 뭐예요? 말로 하는 거, 수치가 없는 거, 수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수치로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일단은 이동평균법이죠. 굉장히 쉽게 찾고 있습니다. 예. 시장조사법도 가서 물어봐서 이거 제품 새로 나왔던데 어떠신가요? 써보셨나요?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죠? 인터뷰하는 거죠. 그리고 판매원 의견 종합법은 판매원한테 가서 어떤 제품이 조금 많이 나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몇 개 나갔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면 고객을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을 만나는 접점, 그쵸? 판매원한테 고객들의 취향은 어떤 걸 요즘 선호하나요? 이런 거를 이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료 유추법도 자료를 늘어놓고서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 한다라고 보면 되고, 델파이법은 전문가, 어떤 익명의 전문가에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총괄 생산 계획 기법 중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57번. 자, 우리 휴리스틱 계획 기법 외워야 되는 거 있었다, 그죠? 경매, 지탐시, 경영계수, 매개변수, 지식기반, 탐색결정. 이게 이제 서치죠, 서치 디시즌 룰 여기 있죠. 그리고 시행착오. 그러니까 휴리스틱이라는 거는, 휴리가 뭐야? 휴리스틱이 인간이죠. 인간의 직관력이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실험이나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으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계획이라는 거는, 총괄 생산계획이라는 거는 APP라고 했고,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뭐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중장기적 계획이 나오면은 그 밑에 주 일정 계획이라고 해서 MPS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자재 소요 계획 MRP가 있었고요. 자재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런 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그 장기적을 세분화해서 세부 계획이 나오고, 그 세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자재 소요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총괄 생산 계획이란 APP 안에 휴리스틱 계획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는 이런 경영계수, 뭐 매개변수, 지식기반, 서치, 디시전 룰, 시행착오가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경영계수, 서치, 디시전 룰, 탐색법, 매개변수, 생산계획, 선형계획법 이런 거는 없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 QC 7가지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나오면은 에로우 나와야죠. 에로우. 그래서 해가지고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그쵸? 일정 계획이었죠. 정답 4번. 이건 문제에서 다 답을 알려준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도요타 생산 방식의 주축을 이루는 JIT, Just in Time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죠. 한정된 수의 공급자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한다. 그쵸? 벤더랑 친해야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얘네는 오더를 받으면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고조차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필요한 재고를 이 벤더들, 공급자들에게 수시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벤더들을 뭐 10군데의 벤더가 있으면 얘네들만 관계를 유지를 해요. 무조건 넓히거나 사업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랑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럼 벤더의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얘네 하나뿐이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강. 뭐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얘네가 급하다고 하는데 내가 공급을 얘네 걸 바로 못 맞춰주면은 잘릴 수도 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고 사업 확장을 크게 쉽게 할 수 없다라는 위험성이 있을 거고 또는 도요타가 망해버리면 얘네도 같이 따라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대신에 이 친밀한 유대 관계는 구축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미래의 수요 예측에 근거한 기본 일정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종속 품목의 양과 시기를 결정한다. 자, 미래의 수요 예측에 근거한 아니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 예측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주문 들어왔네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지. 미래에는 우리 차가 좀 더 많이 팔릴 거니까 많이 만들어 놓자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정답이고 자 3번 JIT 생산으로 원자재 제공품 제품의 재고 수준을 줄인다. 그쵸? 뭐예요? 낭비를 줄이자. 유연한 설비 배치와 다기능공. 그쵸? 기능 전문화되어 있는 한 사람이 라인 하나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기능공으로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고 저기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 C라는 라인에서도 만들 수 있는 다기능공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자 수를 줄입니다. 이것도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생산성의 낭비 제거로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네, 가장 좋은 취지죠. 근데 이렇게 좋은 JIT 이 시스템이 도요타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는데 다른 여러 회사에서는 적용을 시켰는데 잘 안 된 사례들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있었어요? 린 같은 시스템 낭비를 제거하자 해서 린 시스템이 있었다. 그쵸?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기되면 되는 거죠. 자 60번 유용성이 높은 인사선발 도구 나왔다. 인사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우리 선발률 기초율 굉장히 재밌게 배웠었어요. 그죠? 자 예측 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은 높아진다. 타당도가 높아질수록 타당도 뭐였어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타점이 가장 높은 거였죠. 신뢰도는 10발 쐈으면 10발이 다 요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고 실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이 타점들이 요 가운데로 모일수록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예측 변인, 예측되는 변인 타당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고 수행에 비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고 수행은 높아진다. 예측 변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사용되는 얘기였어요? 신규 입사자. 신규 입사자의 신규 채용했을 때의 그 타당도가 높아지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고 수행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옳은 말이다. 자, 선발률이 낮을수록 예측 변인의 가치는 커진다. 선발률이 낮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50명을 뽑고 있는데 1000명이 지원했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한 인재 1000명 중에 50명을 50등 안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치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50명 뽑아야 되는데 3명 지원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합격시킬 수밖에 없었어. 이 중에는 올바른 불합격자도 있겠죠. 뽑지 말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별률이 낮을수록 예측 변의 가치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 높을수록 좋기는 해요. 그쵸? 기초율은 합격한 사람이 성공적인 직무를 나타낼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비율이라고 했는데 기초율이 뭐 100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50%의 기초율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효용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선발도구의 유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50%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였죠.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이다.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이 0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보겠습니다. 선발률은 낮을수록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선발률이 뭐 예를 들어서 30이었다. 이 30명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30명 중에서 성공적인 직무를 이 중에서도 성공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1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아예 없을 수도 없고 0일 수도 없고 100일 수도 없고 이거 어디에 값에 해당이 되겠죠. 30명이 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10명 정도만 잘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명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한 명만 성공적인 직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이 이 24년에는 3번, 4번 다 틀렸다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질문이 맞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3번은 높을수록 도구의 유용성 수준도 높아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성공적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높이 평가받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잘 뽑았네.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들 잘 뽑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발률과 기초의 상관은 0이다. 이 질문은 확실히 틀린 질문이고. 10명이 잘할 수도 있고, 3명이 잘할 수도 있고, 다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상관은 0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말인 거, 이게 틀린 거고, 3번은 좀 아리송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정답이 2개가 나온 것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집단 또는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팀 나왔습니다. 팀에 대한 거 교차 기능팀, 크로스 펑셔널 팀은 조직 내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다. 맞죠?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이 뭐다? 교차 기능팀. 남들만큼 하기 효과, 서커 이펙트, 사회적 태만의 한 현상이다. 맞습니다. 제니스의 모형에서 집단 사고의 선행 요인 중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낮은 응집성과 친밀성이다. 집단 사고는 뭐였어요? 집단끼리 응집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좋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야 가자! 들어가자!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이 아니라 높은이라서 이게 틀린 거고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회적 억제라고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억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집단 응집성은 그 집단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주죠. 긍정적 효과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뭐든 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소속감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내 생각을 너도 같은 생각이라고 공유해. 공감 능력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대신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다 같이 그냥 불나방처럼 그냥 불길에 뛰어들 수 있다. 얼마 전에 서부지법을 때려 부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거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과 잘된 행동을 판단하는 능력이 흐릿해지는 거죠. 그게 뭐다? 집단 사고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2번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과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동기 이론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내적과 외적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내적과 외적이 나왔다. 대시 이론이죠? 자기 결정 이론.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외재적 보상,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체스 두다가 돈 맛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보니까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기 싫은 거야. 그런 거죠. 자, 63번 보겠습니다. 산업심리학의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 동기부여 이론 중에 엘더프의 ERG 이론은 뭐였어요? 맨 위가 G죠? 여기가 관계, 여기가 생존. 생한사 존자를 3단계로 줄여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관계, 사회적 욕구, 여기 성장 욕구. 아담스의 형편 이론, 이건 뭐예요? 나에게 받는 산출이, 그러니까 급여가 낮아질수록 내가 투입하는 노력이 낮아진다. 낮아서라서 낮게 투입함으로써 그 형평성을 맞춘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스의 형평 이론이고, 노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리더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까지는 못 가더라도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낸다. 그게 목표 설정 이론이었다. 그쵸?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맥클랜드는 보통 XY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X는 후진국형, Y는 선진국형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 있었다. 그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3번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자, 내적 타당도는 시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독립 변인과 과외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이다.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종속 변인. 타당도는 뭐라고 했어요? 타점이 높은 거, 그쵸? 타점이 높은 게 타당도다. 사람들 많이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일신정타. 일관된다 신뢰도, 정확하다 타당도, 일신정타. 요것만 외우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내적 타당도는 어떠한 실험은 양파 기르기 시험 해볼게요. 양파 기르기 시험. 어떤 비커에다가 양파를 기를 거예요. 우리가 양파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도 넣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욕을 많이 하거나 칭찬 양파라고 해가지고, 그죠? 칭찬 양파, 욕 양파 있잖아요. 이런 거 실험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침착맨도 실험해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아무튼 이런 실험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칭찬이나 욕을 하지 않을 거예요. 물을 더 많이 주거나 덜 주거나 이걸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종속 변이는 결과예요. 결과. 독립 변이는
이 결과가 나오게 한 원인이에요. 원인.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물을 더 많이 주거나 물을 조금 줬더니 조금 자랐어. 이런 원인. 독립변이는 원인, 종속변이는 결과. 아시겠죠? 가외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익스트라너스잖아요. 가외변인은 그럼 뭐예요? 이 영어가 더 쉽다니까. 그래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의 작용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자, 이제 칭찬 양파를 여기 물이 조금 든 데다가 칭찬을 넣어볼게요. 칭찬이를. 그래서 이렇게 양파가 있는데 뿌리가 이게 살 이만큼만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양파에는 뿌리가 아주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물의 양을 우리가 독립변이라고 하자고. 물의 양을 독립변이라고 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칭찬. 좀 시간이 지났어요. 뭐가 더 많이 자랐을까요? 이 양파가 막 여기에 지금 파뿌리가 막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막 자라 있는 거죠. 얘는 거의 죽기 직전이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많이 줬으니까 당연히 많이 자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신뢰를 해요. 물이 많이 들은 파가 더 많이 자라겠지. 욕을 했든 칭찬을 했든 그걸 떠나서. 그쵸? 근데 이 침착맨이 몰래 와가지고 몰래 와서 얘한테 영양분이 든 물을 이만큼 더 넣는 거예요. 이만큼을. 그리고 여기다가 막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값은 당연히 이 욕 양파가 더 많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랬는데 얘는 막 더 많이 자란 거야. 영양분까지 먹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한 원인 독립변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변수였다. 이게 남들이 잘 보는 데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욕 양파 왜 이렇게 컸어? 칭찬한테 영양분 더 줘야지. 얘한테 영양분을 더 주니까 얘가 더 미친듯이 자란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내적 타당도를 몰라도 돼요. 이 실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실험에서 양파 키우기 실험에서 종속변인 누가 더 많이 자랄지에 대한 그 변화가 우리는 욕 양파가 많이 자라기를 바랬는데 이 독립변인으로는 왜였어요? 이 물을 더 많이 줬으니까 얘가 더 많이 자라겠지? 라고 해서 이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겠지 라고 신뢰하는 정도였는데 가외변인 갑자기 변수가 나타나서 이 변수에 따라서 더 많이 자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수가 침착맨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영양분을 더 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을까요? 예상을 우리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 기본 세팅값을 맞춰놓고서 실험을 한 건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영양분이 가득 든 물을 넣어줄 줄 몰랐던 변수잖아요. 우리가 신뢰한 거는 욕양파가 많이 자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해 변수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칭찬이가 더 많이 자랐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정도의 신뢰를 못하게 됐어요. 신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정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이 문장이. 만약에 독립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이다라고 요게 아예 없었다라고 하면 맞는 문장인데 독립변인과 가해변인의 이 모두 요 과 때문에 엔드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결과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신뢰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수가 끼면 일단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틀린 말이죠? 그러면 이 실험에서 놓고 봤을 때 얘네가 내가 원한 거는 물의 양으로 여기 100ml고 얘가 50ml라고 했을 때 100ml 준 양파가 더 많이 자랄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이 영양분이 든 물을 30ml를 더 준 거야. 침착맨이. 그럼 이게 물 때문에 더 자란 건지 영양분 때문에 더 많이 자란 건지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실험의 신뢰도가 엉망이 됩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는 역균형화를 실시한다. 카운터 밸런싱. 밸런싱이 안 맞는다. 뭐 그런 거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뭐였어요? 재검사하는 시간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비슷한지 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비슷하게 안 나왔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지 역균형화랑은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 쉽게 말해서 역균형화는 뭐냐면 A라는 검사, B라는 검사 A라는 검사랑 B라는 검사를 할 때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순서.
B를 먼저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A를 먼저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쉽게 설명하면 얘는 10점 간에, 그죠? 얘는 순서상에 간격이 다른 거다, 그죠? 얘는 시간적 간격이 다른 거고 얘는 순서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이다, 그쵸? 틀린 거고.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준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게,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에게 실시하는 타당도기 때문에 동일한 건 아니다, 그쵸? 자, 5번 실험실 실험보다 준실험에서 통제를 더 많이 한다. 실험실은 이 랩실이라고 해서 모든 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심한 데는 소독을 하고 들어가요, 온몸을, 그죠? 준실험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 그냥 교탁에서 하는 거죠. 교탁에서 선생님이 램프 들고 와서 실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통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랩실이 더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험실이 더 많이 통제를 한다, 이렇게 한 거여서 이것도 틀린 질문이었고 정답은 3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와, 합격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좀 이해되셨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요거 이해하셨으면은 크게 이제 문제 없을 것 같고, 역균형화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그죠? 그 내용은 전문가, 안면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타당도 시험이다. 그리고 쿠더 리차드슨 공식은 이 공식처럼 외워버리세요. 그 내적 일관성, 그러니까 동일한 검사, 한 검사 안에서, 그래서 요 KR20이라고 하거든요. 이 KR20은 비슷한 수준의 대상에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전 공부를 2달, 2개월 정도 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시험지의 문항을 그 딱 2달 정도 공부한 사람들의 난이도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뭐 3명은 졸고 뭐 놀고 뭐 이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한 7명은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요. 7명은 뭐 한 70점씩 해가지고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 3명을 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10명 중에 1명만 70점이고 나머지는 뭐 한 3, 40점이야. 이 문제 너무 어려웠어, 이 난이도가 미쳤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 안에서 이 내적 일관성이, 문제 내에서 일관성이 낮다, 그럼 신뢰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KR20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스무센이 인간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숙련 기반 행동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 뭐 있었어요? 숙련, 지식, 규칙, 이렇게 3개 있었죠. 그럼 요 3개 중에 하나겠네요. 여기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 설명이랑도 맞는지 봐야 돼요. 자, 숙련 기반 행동은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 맞습니다. 지식 기반 행동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낸 행동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규칙 기반 행동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왜 틀린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무의식적 행동을 말한다. 규칙 기반 행동은 규칙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속에 규칙에 기반한 행동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말인데 무의식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 행동은 보통 이미 알고 있는 규칙을 그대로 수행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말도 좀 틀린 말이에요. 원래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지식 기반 행동이 맞거든요. 보통 이런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 친숙하지 않은 상황도 좀 말이 안 되고, 이 무의식적 행동,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다 틀린 문장이다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죠? 쉽다라고 느껴지면은 이미 합격이십니다. 자, 65번 스웨인이 분류한 휴먼 에러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스웨인의 휴먼 에러 뭐 있었어요? 시간, 자기 부작이죠? 자기 부작이. 이렇게 하면 또 처음 보시는 분이 헷갈리니까 자기 부작이. 자기는 커미션, 부작이는 오미션. 컴미션입니다. 컴미션. SSION. 오미션. 부작이 오미션. 자기 컴미션. 그리고 뭐 순서, 시간,
엑스트라 불필요한 수행. 그쵸? 이런 게 있었다. 순서는 시퀀스, 시간은 타임, 불필요한 건 엑스트라, 엑스트라너스. 자, 그럼 뭐 있어요? 니은. 요거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1초가 뭐야? 0.1초 만에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문제만 읽는다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뇌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델타파는 무의식 실신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어요. 요 순서대로는 맞는데 이 오메가가 틀렸습니다. 감마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이거 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쵸? 델파는 무의식. 얘는 약간 졸린 거. 얘는 편안한 상태. 얘는 이상적인 상태. 얘는 긴장 상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오메가파 같은 건 없습니다. 오메가는 시계가 유명하죠. 자, 67번 면적에 관한 착시 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뮬러 라이언은 뭐였어요? 그래서 얘가 더 길어 보이네. 실제로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얘가 더 길어 보이네. 요게 뭐예요? 뮬러 라이어다. 폰조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정하면은 폰의 모양이네. 폰조 착시라고 했죠. 포겐도르프는 이런 사각 박스가 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서 그런데 이 사각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어떠세요? 위에랑 좀 더 가까워 보이죠? 요 선에 대한 거고, 에빙하우스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가운데 있는 원이 작아 보이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였고, 젤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젤라마나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선이 젤라마나, 이건 선에 관한 거고, 얘도 선에 관한 거고, 얘도 선에 관한 거고, 얘도 선에 관한 건데, 이 에빙하우스는 면적에 관한 거죠. 이 동그란 면적이 얼마나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 그쵸? 얘 선은 위에 있는 거랑 가깝냐, 아래에 있는 거랑 가깝냐, 얘는 길어 보이냐, 짧아 보이냐.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이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선을 그렸을 때 요 벌어진 쪽의 길이가 더 짧아 보이죠? 그 선에 관한 착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신체와 환경의 열교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류, 반사, 증발, 복사, 전도 이렇게 있는데, 자, 대류는 피부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생긴 기류를 통해서 열을 교환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반사는 피부에서 열이 혼합되면서 아니라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고요. 증발은 땀이 피부와 열로 가열되면서 수증기로 변화하면서 열 교환이 발생이 되는 거고, 복사는 전자파에 의한 거고, 전도는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거죠. 신체가 고체나 유체를 직접 접촉할 때 열이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에 밖에다 차를, 영하 12도 이런데 밖에다 차를 대놓고 핸들 잡으면 엄청 차갑죠? 그게 이제 전도고, 복사는 열복사라고 하잖아요. 뭐 전자파가 될 수도 있고, 요 철판대기 앞에서 뜨겁게 용접 작업을 하면 그 반대벽에서 열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반대편에서도 열기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화재 감시자 얘기 나오고, 배치 구역 나오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복사. 증발은 땀에 피부의 열로 가열되면서 수증기로 변화하는 거죠. 증발된다. 근데 땀이 피부의 열로 가열돼서 이제 날아가는 거죠. 반사는 이제 반사시키는 느낌인데 혼합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시험 볼 때는 모르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읽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냥 상식으로 조금 풀 수 있는 문제.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외워야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메틸 아미드, 디메틸 포름 아미드, 요거 맞는 거고요. 벤젠 특별관리 대상 물질, 그리고 포름 알데히드, 그리고 납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납도 맞고요. 이것도 1-프로판도 맞고요. 아크릴로 리트리도 맞고요. 아크릴 아미드도 맞습니다. 포름 아미드도 맞고요. 사이화탄소도 맞습니다. 트리클로로 에틸렌도 맞고요. 브로모프로판도 맞습니다. 부타디엔도 맞고요. 특별관리 물질은 또 55종에서 57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눈으로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별표 12. 별표 12에 있는 것 중에 특별관리 물질이라고 옆에 적혀 있는 것 외에는 특별관리 물질은 또 아닌 겁니다. 그냥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저 같으면 그냥 5번으로 찍을 것 같아요, 저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노출 기준 사용상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노출 기준이다. 맞는 얘기죠? 해당 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노출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노출 기준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TWA라고 하죠. 시간 가중 평균. 그렇죠?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노출 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 지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에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각각 독립적인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틀린 말이었는데요. 이 혼합된 거에 대한 거에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겠죠. 혼합된 걸로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물질이 발생되죠. 또 얼마 전에 이상한 거 봤는데 유한낙스 있죠. 유한낙스를 집에서 끓였대요. 집에 솥에 넣고 이거를 보글보글 끓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매울 정도로 아주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난리. 유한낙스에다가 이거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공기 환기를 해야 되는지 자기 모르겠으니까 도움을 달라라고 유한낙스에다가 이제 큐에를 올린 거죠. 유한낙스에서 거절해 버립니다. 왜 끓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유한낙스는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세제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끓였으면 새로운 독극물을 재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답변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뭔가 열을 가하거나 또는 뭔가를 혼합하거나 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온 거는 이제 자기가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독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겠죠. 왜냐면은 유해인자별로 각각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노출 기준에 안 넘는데 하지만 이게 혼합했을 때는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를 노출 기준으로 잡아야지 덜 위험한 걸로 잡으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가 있죠.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고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어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확도란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동체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수치상의 표현을 말한다? 이게 아니죠. 정확도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값에 얼마나 접근하였는가의 수치상 표현을 말하는 거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틀린 거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감미로운 목소리로. 자, 직접 채취 방법이란 시료 공기를 흡수, 흡착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흡착하는 걸 거치지 않고 직접 채취대 또는 진공 채취병 등으로 채취 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호흡성 분진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맞습니다. 호흡성 분진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흡입성이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엄청 장난을 많이 치고 싶겠죠? 요거 두 개는 꼭 구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드렸고, 고체 채취 방법이란 시료 공기를 고체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하여, 흡입 흡착하는 것은 고체 채취 방법인데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고체 채취 방법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직접 채취는 흡수 흡착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고, 고체 채취는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서 흡입 흡착하는 거다. 그렇게 요거랑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또 나오네요.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8명이 있는 단위 작업 장소에서는 평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한다. 여기서 틀린 이유는 평균이 아니라 최고 노출 근로자 2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개인 시료 채취 시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20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해야 함. 이것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었고요. 개인 시료 채취 시 동일 작업 근로사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이 아니라 100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10명이 아니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1개 이상의 지점에 대하여 동시에 1개 이상이 아니라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장난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숫자만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정답은 5번이었다. 지역시로 채취 시 단위 작업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한 개 지점을 추가로 측정해야 한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중독의 임상 증상 급성 복부 산통의 위장계통 장애 뭐 이렇게 있고 적혈구의 친화성이 높아 뼈 조직 나오고요. 중독으로 인한 빈혈증, 해매 생합성 과정에 장애가 생겨 혈색 소량이 감소하고 적혈구의 생존 기간이 단축된다. 뭐요? 뼈 조직 나오고 적혈구 나오고 빈혈 나오면 납이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포름 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 화제가 됐던 문제라서 전항 정답 됐습니다. 전항 정답. 왜냐면 기억 디귿이 맞는 말인데 복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문제 자체가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포름 알데히드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고요. 그리고 대사 경로는 포름 알데히드, 포름산, 이산화탄소이다.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흡기와 피부 접촉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노출이 극히 적은 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포름 알데히드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생물학적 모니터링 위한 생체 지표가 많이 존재하며 발암성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말이에요.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지표나 생물학적 노출 지표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는데 발암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리을도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다. 전항 정답 이런 거는 모두 다 이렇게 정답하면 안 되고 기업 디귿 정확하게 맞는 것만 알고 계셔야 되고 제 기업 진단 지도 교재를 보시면은 포름 알데히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특징이 우리 마프로님이 잘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읽으시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쵸? 정리해준 게 산업위생공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자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학습 플랜을 잡아주셔서 내용들이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 공부하시기엔 좀 더 수월하다. 왜냐면 요거 모의고사 반복으로 듣기 해가지고 푸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의 건강진단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보면 특수건강진단이 아닌 것을 고르면 돼요. 특수건강진단에는 임시도 있고요, 배치전도 있고요, 수시도 있고, 건강관리 카드도 있습니다. 이게 아닌 거 고르면 되겠죠. 임시 있고요, 특수 있고요, 배치전 있고요. 종합건강진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기업 진단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또 계속해서 23년도, 22년도 문제는 법령 일반 기업 진단지도 순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끝!